정희야, 어머니가 쓰러졌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남편 김태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카페 바닥에 퍼진 갈색 얼룩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결혼 15년 동안 시어머니 조말순 씨는 몸이 아플 때마다 항상 저만 찾으셨거든요. 급히 카페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70세가 넘으신 나이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입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정희야,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수진이는 캐나다에 있어서 올 수도 없고, 시누이 김수진 씨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며 항상 자랑하시면서도 정작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크고 작은 병원비는 모두 저희 부부가 됐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시누이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으시겠죠.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딸 수진 씨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우리 수진이는 머리도 좋고 예쁘고 돈도 잘 벌어라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지만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며느리인 저만 찾으셨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간병인을 구하려고 알아봤더니 하루에 1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했어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카페 수익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간병비까지 내면 저희 생활비도 빠듯해질 상황이었죠. 결국 낮에는 제가 직접 간병을 하고 밤에는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옆에 있으니 안심이 되시는지 계속 이것저것 부탁을 하셨어요. 정희야, 물 좀 따라다오. 베개 좀 세워줘. 발 좀 주물러줘.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키다 보니 카페는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있긴 했지만 사장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거든요. 남편 태수 씨는 회사 일로 바빠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가끔 저녁에 들러서 어머니 안부를 묻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이시려고 애쓰셨죠.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일과 간병을 병행하려니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부리셨습니다. 마치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드디어 시누이 수진 씨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태수 씨가 몇 번이나 국제 전화를 걸어서 겨우 통화할 수 있었죠. 그런데 수진 씨의 첫마디가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바쁜 시기라 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정희 언니가 잘 돌봐주고 있잖아요. 바쁜 시기라니요. 자기 어머니가 위독한데 바쁜 시기가 어디 있나요?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수진이가 바쁘다니까 괜찮다고 해. 멀리서 걱정만 해도 고마운 걸. 시누이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여전히 효녀였습니다. 반면 저는 매일 병원에서 간병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일을 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이런 차별이 공정한가요? 병원비 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까지 합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시어머니는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으셨고 적금도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했어요. 카페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10년 넘게 모아온 돈이었는데
한 달 만에 절반이 사라졌어요. 태수 씨도 회사에서 급여 선불을 받아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우이는 캐나다에서 송금하기가 복잡해서라며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고생이 많다. 내가 낳으면 수진이한테 용돈도 받고 해서 다 갚아줄게. 그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용돈을 주신 적이 언제였나요? 명절 때도 선물 하나 보내지 않으면서 시어머니는 항상 수진이가 바빠서 그래라며 변명해 주셨죠. 저는 명절마다 시어머니 용돈을 드리고 생신 때마다 선물을 사드렸는데도 당연하게 받으셨으면서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보호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시댁 어른들 병간호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바빠서 멀어서 애들 때문에라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더군요. 우리는 왜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까요? 옆 병상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래요. 며느리라고 해서 친딸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시어머니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혈압약을 정시에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요. 결국 집에서도 제가 돌봐드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희야, 수진이가 곧 한국에 온대. 오랜만에 얼굴 보겠구나. 시누이가 온다고요. 어머니가 아파서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을 때는 바쁘다며. 오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하러 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불안한 기분도 들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카페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저녁에는 약을 챙겨드리고 건강관리를 해드렸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러 가야 했는데 매번 제가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가기 싫어. 시어머니는 가끔 투정을 부리셨지만 저는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건강이 나빠지시면 결국 더 큰 병원비가 나갈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시누이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바쁘다는 연락만 간간히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카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직원 혜진 씨가 최선을 다해 도와줬지만 사장이 없는 카페는 활기가 없었어요. 한 달 매출이 100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치료비였어요. 투석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각종 검사비와 약값까지 합하면 3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카페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결국 제가 15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모두 깨야 했어요. 여보,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망해요. 태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놔둘 수는 없잖아. 수진이가 돈을 보내주면 좋겠는데 시누이가 돈을 보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는데요.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파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카페를 담보로 잡혀야 한다고 했어요. 10년 넘게 키워온 카페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제 인생이 시어머니 병간호로 송두리째 무너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힘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별다른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어요. 시누이도 있는데
혼자서 모든 걸 다 짊어질 필요가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어느 날 카페 적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액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3천만 원이 반년 만에 다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늦게 혼자 카페에 앉아서 통장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이었나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게 맞나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안정되고 나서 한 달 후 드디어 시누이 수진 씨가 한국에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10년 만에 오는 거라며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들뜨셨어요. 평소에는 식욕이 없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기운이 나셨더군요. 정희야, 수진이 올 때까지 집 청소 좀 깨끗하게 해줘. 오랜만에 오는 딸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청소를 시키셨습니다. 병간호로 지친 몸이었지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정작 시누이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가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많이 고생했구나. 캐나다 생활이 힘들었지? 시누이는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고생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시누이가 큰 희생을 한 것처럼 대하셨죠. 반면 진짜로 고생한 저에게는 정희야, 수진이 짐 좀 들어다 줘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누이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는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설명했는데도 시누이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병원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들었을 텐데. 정희가 다 해줬어. 카페 돈까지 깨가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누이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계산을 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수상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시누이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언니는 카페 일에 집중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반가웠어요. 드디어 친딸이 나서서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누이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재산 관리는 제가 해야겠어요.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앞으로 관리 비용도 생각해야 하니까. 재산 관리라니요. 시어머니께 무슨 재산이 있다고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모든 비용을 댔던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다녀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친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가 이제야 책임감을 가지는 거라고 여겼어요. 시누이는 며칠 머물면서 시어머니와 둘이서만 계속 어디론가 다녔습니다. 병원도 가고 은행도 가고 구청에도 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복지 혜택 알아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런 일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시누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시어머니 명의 집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병원비를 댄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태수 씨에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수진이가 설마 그럴 리가 있냐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시누이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면 저는 점점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수진이랑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 집 잘 봐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일같이 어디론가 다녔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이 다녀온 후에는 항상 수상한 서류들을 방에서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재빨리 숨기더군요. 어느 날 시누이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언니,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 얼마나 들었어요? 정확한 금액 좀 알려주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수증이랑 정확한 내역 좀 정리해 주세요. 시누이가 갚아준다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정말 갚아준다면 고마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들을 정리해서 시누이에게 건넸습니다. 총 6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언니, 정말 고생하셨네요. 시누이는 놀란 척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꼭 잠그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 앞을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고 제가 멀어지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에게 얘기해도 엄마랑 수진이가 할 얘기가 있겠지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가족 간의 문제에는 무관심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저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누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가방을 두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그날따라 가방에서 서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봤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나요.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 다른 하나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합쳐서 시가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병원비를 댄 게 뭐였던 거죠? 시어머니께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왜 저희에게 돈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시누이는 이제 와서 재산 관리를 한다고 나선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서류 뒷면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증여세 최소화 방안, 상속세 절약 방법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시누이 필체였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누이가 어머니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거였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제가 바보였던 거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이용만 하고 재산은 따로 챙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가 가방을 가지러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두고 모른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가방을 가져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께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희생이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건가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명절 때마다 시누이에게 용돈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진이는 캐나다에서 고생한다며 걱정하시면서도 정작 시누이가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고요. 더 생각해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호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정작 진짜 재산은 친딸에게만 주려고 하신 거죠. 그날 밤 태수 씨가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무슨 재산? 엄마가 무슨 재산이 있어? 집 두 채 있어요. 10억 원 넘는 재산이요. 태수 씨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정말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조차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딸 수진 씨에게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내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면 다 나와요. 다음 날 태수 씨가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정말로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2채나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야? 엄마가 왜 이런 걸 숨겼지? 태수 씨는 당황해 했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당한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또 어디론가 나간 사이 저는 시어머니 방을 뒤져봤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합쳐서 2억 원이 넘게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돈이 없다고 하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제가 적금을 깨고 카페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면서 병원비를 댔는데 시어머니는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통장 사이에서 메모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시누이 필체로 증여 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집 한 채는 다음 달에, 상가는 내년에, 예금은 올해 안에 나눠서 증여한다는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누이는 어머니가 아플 때는 바쁘다며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만 챙기려고 온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딸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셨고요. 저는 증거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재산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들킨 걸 안 거죠. 시누이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에서 계획서 봤어요. 집 2채랑 예금 2억 원 증여 계획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시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하든 그건 어머니 마음 아닌가요? 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동안 제가 병원비 6천만 원을 댔는데요. 어머님께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왜 저더러 돈을 쓰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대신 나섰어요. 그건 언니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돈은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쓰시는 거고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재산은 친딸이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15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비까지 다 댔는데 이제 와서 재산은 딸만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태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병원비 댄 건 뭐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캐나다에서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럼 저희는 뭐예요? 15년 동안 모신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너희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하는 거고 수진이는 딸이니까 챙겨줘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모셔야 하고 딸이니까 챙겨줘야 한다니요. 그럼 며느리인 저는 그냥 공짜로 희생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희생한 건 뭐예요? 카페 적금 3천만 원 깨고 노후 자금까지 다 써가면서 어머님 돌봤는데 이제 와서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시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언니,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인데 돈 얘기를 그렇게 해요? 가족이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아프실 때는 왜 안 오셨어요? 바쁘다고 하시면서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이제 재산 챙길 때만 가족인가요? 제 말에 시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2달 동안 입원해 있을 때 신우이는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했거든요. 태수 씨도 이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정희는 카페까지 망가뜨려가면서 엄마를 돌봤는데 이제 와서 수진이한테만 재산을 주신다고요? 아들이 부모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논리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남의 집 사람 취급받겠네요. 어머님, 앞으로는 병원도 혼자 가시고 약도 혼자 챙기세요. 저는 이제 며느리 역할 안 할게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한 소리죠. 어머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는데 제가 왜 가족 행세를 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태수 씨가 만류했지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친정 어머니에게 사연을 말씀드리니 어머니도 분노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친정에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착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면 저도 이제 바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을 지낸 후 태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정희야,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 엄마도 미안해 하시고 있어. 미안해 한다고요? 진심으로요? 수진이도 캐나다로 돌아갔어.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신우이가 떠났다고 해서 시어머니 마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아마 재산 증여도 다 끝내고 간 거겠죠. 여보,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15년 동안 충분히 희생했어요. 태수 씨는 한참 설득했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댁 재산에 제 지분은 없었으니까요. 카페는 다시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떠났지만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제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용돈도 주시고 가끔 카페에 와서 일도 도와주셨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이해하고 챙겨주는 마음 말입니다. 몇 달 후 태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또 쓰러지셨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에게 연락했지만 바쁘다며 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결국 태수 씨 혼자서 간병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희야, 제발 도와줘.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시댁 가족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이제 남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신우이가 비용을 대는 건지 아니면 본인 재산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분인데 제 사연을 듣고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지만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하면 후회도 됩니다. 왜 그때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희생만 강요받는 관계에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